1986년 8월 14일 서울 강남의 밤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었다. 대형 룸살롱 서진회관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건물 안의 모든 방들은 이미 손님으로 가득 차 술기운과 담배 연기, 소음이 뒤섞인 채 여름밤 특유의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날 17호실에는 목포신안 출신의 조직폭력배 만보파 일행 7명이 자리해 광복절 특사로 막 출소한 고용수의 석방을 축하하며 술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원을 둘러싸고 술과 음식이 끊임없이 오갔으며 밀폐된 공간 특유의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술이 무르익을 즈음 방이 좁다는 이유로 만보파 일행이 종업원을 불러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모든 방이 만석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연휴 전날이라 예약도 많았고 손님들이 몰려드는 시각이니 종업원에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술에 취하고 기세가 올라있던 만보파 조직원들은 이 거절을 무시로 받아들였고 이어 종업원에게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심하게 구타당한 종업원은 울먹이며 방에서 나왔고 이 장면을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 보게 되었다. 서울 목포파는 유도대학 선후배 출신들로 구성된 소규모 폭력 조직이었고 그날 그들은 16호실과 20호실에서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같은 목포 출신인 만보파를 평소 좋지 않게 여겼고 특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신들의 활동 방향인 룸살롱에 동의 없이 들어와 큰 소리를 내며 판을 벌리는 모습 자체가 못마땅했다. 더군다나 종업원이 울면서 쫓겨나오는 장면은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마시던 술의 기운과 누적된 감정이 결합해 심리적 균열을 키웠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분명 더 강하고 실적 영험도 많은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즉각 충돌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저했다. 두 조직 사이의 긴장은 17호실과 복도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서서히 커졌다. 잠시 후 양측은 우연히 복도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고 같은 목포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처음 몇 마디는 묘하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 깔렸던 감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인사 과정에서 고금석이 고개를 들고 조원섭의 인사를 무시하며 분위기는 다시 날카롭게 변했다. 이를 본 조원섭은 무시당했다는 분노에 불붙었고 곧바로 고금석에게 험한 태도로 다가가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작은 불씨는 곧 폭발적인 싸움으로 이어졌다. 좁은 복도에서 시작된 난투는 곧 뒤엉킨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미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목포파 행동대장 김동술은 미리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냈다. 날선 칼끝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상황은 단순한 싸움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으로 변했다. 조원섭은 비웃듯 흉기를 조롱했지만 김동술은 망설임 없이 팔을 찌르며 깊은 상해를 입혔다. 뒤이어 고금석도 흉기를 꺼내 조원섭의 허벅지를 찔렀고 순식간에 피가 튀어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만보파 일행은 예상치 못한 흉기 난전에 당황하며 각자 화장실과 17호실로 흩어져 문을 걸어 잠갔다. 이미 상황은 패싸움에서 조직적 살인으로 기울고 있었다. 흉기가 오갔던 최초 충돌 직후 이제는 죽고 살기에 갈림길이 분명해졌다고 느낀 서울 목포파는 차량으로 달려가 야구방망이와 칼 등 더 거친 무기들을 챙겨 돌아왔다. 그들은 17호실 문을 바벨로 내려치며 강제로 부수고 난입했다. 좁은 실내에 갇힌 만보파 조직원들에게서 별다른 저항은 나올 수 없었다. 고금석은 대검으로 조원섭과 장경식을 찔러 즉사시켰고 김동술은 회칼로 고용수와 송재익의 가슴 얼굴 이마를 여러 차례 찔렀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해 축하받던 고용수는 잠깐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한 채 허망하게 죽음을 맞았다. 술자리였던 17호실은 곧 피로 물든 처참한 살해 현장으로 변했고 만보파 일행 7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범행을 마친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사건을 감추기 위해 시신 4구를 차량에 실어 인근 동작구 사당동의 한 정형외과 앞에 내려놓았다. 교통사고 환자라는 말만 남기고 도망쳤으며 병원에 남겨진 시신을 본 의료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규모와 잔혹성은 곧바로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언론과 경찰 모두가 주목했고 조직폭력배간 대형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사회적 충격도 상당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 연루자들을 추적하며 위장 자수자들까지 골라내야 하는 혼선을 겪었다. 서울 목포파는 조직원 일부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로 위장 자수시키며 수사를 방해하려 했지만 결국 경찰은 실제 가담자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특히 주범 김동술과 장진석은 전북 임실의 외딴 저수지 섬으로 숨어들어가 낚시꾼으로 위장하며 은신했으나 무술에 능한 형사들로 구성된 수사팀에 의해 포위망이 좁혀졌고 저항 끝에 검거되었다. 서울로 압송된 2사람은 카메라 앞에서도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이는 당시 뉴스 화면을 통해 전국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들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망연자실한 듯 울음을 터뜨렸고 체포 당시와는 정반대의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 피해 규모, 계획성이 인정되면서 총 12명이 구속되고 이 중 고금석, 장진석, 김동술, 김승길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일부는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김동술과 고금석은 끝내 사형이 확정되었다. 1989년 8월 4일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2사람은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특히 김동술은 사형 집행 당일 머리를 감고 양치질을 길게 하며 스스로 죽음을 예감했다고 전해졌고 천주교 신앙의 의지에 마지막 기도를 올렸으나 교수대 기계 고장으로 45분간 지연되는 극도의 공포를 겪은 뒤 최종 집행되었다. 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장진석과 김승길은 수십 년의 복역 끝에 2017년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박영진 역시 감형으로 20년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해 장진석의 누나와 결혼하며 또 다른 삶을 이어갔다. 이렇게 서진회관에서 시작된 우발적 갈등은 단순 폭력에서 대규모 살인으로 급격히 변질되어 한국 조직폭력사에서 가장 잔혹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았고 그 여파는 수십 년이 지난 뒤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벌어진 서진회관은 이후 폐업되고 자취를 감추었지만 당시의 충격과 잔혹함은 기록 속에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다.